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듭된 방탄으로 국민까지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강경 발언을 쏟아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양국의 국익이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6년 만에 유네스코에도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성범죄 시도를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 정보도 10년 동안 공개하고 위치 추적 장치도 부착하도록 명령했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정서적인 학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남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방탄 대우를 유지하며 국민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293명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두 안건 모두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겁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화녹음과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적나라한 물증이 있다며 가결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녹음 등 돈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두 의원의 절박한 호소가 의원들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인실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돈을 착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가결 방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10여 명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결표를 던진 셈입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정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돈봉투를 받은 20명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도발한 것도 표심을 갈라놨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선고였다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탄 논란은 더욱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반년 동안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5건,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출신 의원 대상 체포한 4건은 모두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국민을 저버리고 방탄 대우를 유지할 거냐고 맹공을 가했고,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 방탄 대우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뜻을 저버릴지 지켜보겠습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할 거라며 압박했습니다. 두 의원은 구속심사를 피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지만 민주당은 혁신위원장 인선 등을 둘러싼 내홍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방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당 안팎의 비판을 피하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으로 국민은 모욕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보기엔 이번 표결 과정과 결과는 공정해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제안 설명이 반발을 사 부결표를 늘렸다는 민주당 측 분석에는
원래는 민주당이 제대로 표결을 하려다 욱해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뜻이냐며 공당이 하기엔 참으로 구차한 변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베팅 발언 등으로 한국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교 역할이 적절하지 않으면 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싱하이밍 대사가 국내 업체에서 최고급 숙박시설을 접대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 한중 관계가 어려워진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강경 발언 이후 외교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사는 본국과 주재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면 양국의 국가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또 비엔나 협약 41조에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하며 주재국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국제외교협약을 위반했다는 말로 해석되는데 대통령실이 특정국의 대사를 비판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상을 추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그 주중 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싱 대사가 지난 5월 국내 기업의 후원으로 고급 리조트에서 1박에 1,000만 원이 넘는 무료 숙박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체로 틀리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총리까지 전방위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선 모습인데 중국의 이른바 전랑 외교에 강대강으로 맞서는 게 여론에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이른바 베팅 발언 논란과 관련해 중국의 압박 전략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싱 대사의 베팅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국은 독립적인 주권 국가일 뿐 아니라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외교 정책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장인지 제1야당의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만찬 회동 관련 공세를 거듭 이어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을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인 실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기현 대표가 지난주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 대사를 접견한 것을 두고 국민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느냐며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만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에 적용한 한시적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방침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이후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워선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If they take advantage of Chinese punishment of us, it's going to be a huge problem because it will erode the trust we have together. This is the China core strategy. It's divide and conquer. 마이크론 제재의 반사이익을 한국 기업이 얻게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삼성과 SK에 준 1년 유예 조치를 더는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무부 차관이 지난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타이완 기업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당분간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제한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국내외 반도체 업체가 저항해 왔다며 가장 큰 비판은 한국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 유예 조치 연장은 세계 경제가 고도로 연결된 상황에서 중국 첨단 산업을 고립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예 조치를 언제 어떻게 연장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도 미중 간 반도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튈 불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연장이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 조치를 약화할 거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스라엘과 함께 유네스코를 탈퇴했던 미국이 6년 만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국제기구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충만했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팔레스타인의 헤브론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자 이스라엘과 함께 유네스코를 탈퇴해버렸습니다. Anti-Israel bias has been a major factor. It was a matter of months and months of deliberation. 그로부터 6년 만에 미국은 유네스코 재가입을 신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찌감치 복귀 의사를 밝힌 데다 이스라엘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분담금은 6억 달러, 우리 돈 7천여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Elle ira encore mieux avec le retour des États-Unis. D'abord parce que c'est la vocation du multilatéralisme que d'accueillir toutes les nations. 미국 복귀 결정은 유엔 산하기관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기술 교육 분야 표준 설정 과정에서 중국의 입김이 커지는 걸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 재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cknowledges the mission and the goals of the organization and is willing to adhere to true multilateralism and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미국 재가입은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일부 회원국이 조속한 임시총회를 제의할 만큼 가입 승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유재국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안보상 우려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상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중국 기업 31곳을 비롯해 모두 43개 기업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중국 항공산업 등 항공 관련 업체가 포함됐으며 서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장비를 이용해 중국군에 조종훈련을 제공하거나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는 등 우려 활동과 관련돼 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귀갓길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고등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의 신상 공개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성욕 해소 수단으로 취급했다며 성범죄 시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A씨의 신상 정보는 형이 확정되면 공개될 예정입니다. 부산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중형 선고에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가해 남성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다는 정황 때문인데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화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1심 재판 중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 기록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번번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추가 범죄 정황이 드러났고 이는 가해자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는 결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사소송법 162조를 보면 소송 당사자는 소송 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됩니다. 이는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보복범죄를 우려해 가해자를 상대로 쉽게 민사소송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선 이미 피해자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특히 성범죄 관련 사항에 대해선 철저히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고 법 개정도 추진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내버려 둘 건지 이젠 입법기관인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사회복지사가 자폐성 장애인들에게 여러 차례 언어폭력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회복지사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서울의 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주로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이나 문화활동 등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곳 직업활동팀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은 지난해 6월 참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애인 훈련생이 바지에 실수한 것을 두고 팀장인 사회복지사 A씨가 다른 장애인들 앞에서 여러 차례 조롱한 겁니다. 바지에 산 사람 누군지 아는지 이제 훈련생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손 들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황하고 이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자 이제 너가 샀잖아 싸게야 이제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고. 장애인 훈련생들에 대한 A씨의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엔 업무에 서툰 직업훈련생에게 바보라고 부르거나 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심한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 다른 훈련생에겐 식탐을 조절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먹던 음식물을 먹으라며 건네줬다는 동료 복지사들의 목격담까지 잇따랐습니다. 짜장면 그릇에 뭐 본인이 먹다 남은 면이랑 양념이 남아있는데 내 거 먹을래? 하면서 온전한 음식이 아닌 상태인데도 먹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서울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근무자와 피해 장애인 진술, CCTV 등을 검토한 끝에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경찰에 A씨를 고발했습니다. 또 담당 구청에서 개선 명령을 받은 해당 복지관 측도 지난 2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A씨는 징계 기간을 끝마친 뒤 지난달부터 복지관에서 정상 근무하고 있는 상황. 앞서 자녀들의 학대 피해로 한 차례 상처받았던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다시 A씨를 마주칠까 걱정입니다. 설마 그랬을 거라고 상상은 못했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믿음이 깨진 상태인데 어떻게 또 그분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해당 복지관 측 관계자는 앞으로 A씨가 근무를 이어가더라도 장애인 훈련생들을 직접 응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학대 의혹과 관련한 A씨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특수학교 교사가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서울 구산동에 있는 특수학교 A교사를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지난달 9일 자신의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저학년 아동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강남역 근처대로에서 만취한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으면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에 불이 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견인차 관계자가 소화기로 진화해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측정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전세 사기 피해 추가 대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야당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움직임을 규탄하며 준법 투쟁 중인 철도 노조가 오는 15일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조만간 정부가 수서 고속철도 운영사 SR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예정인데 철도 노조는 이게 부당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역 곳곳에 철도 노조 태업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경부선과 장항선 무궁화호 열차 4편은 철도 노조 파업이 끝날 때까지 운행이 임시 중단됐습니다. 철도 노조는 지난 8일부터 정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수서 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의 부당 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준법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임금 인상과 철도 민영화 저지 등을 이유로 투쟁에 나선 지 반년 만입니다. 이번 태업은 오는 17일 공공기관이 소유한 SR 지분에 대한 주식 매수 청구권, 이른바 풋옵션 만기가 도래하는 게 발단이 됐습니다. 현재 SR 지분 41%는 코레일이, 나머지 59%는 사학연금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이 나눠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이번 주 풋옵션을 행사할 계획이라 SR은 투자원금 1,475억 원의 이자를 더해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SR의 부채 비율은 철도 사업자 면허 취소 수준인 150%를 넘게 돼 정부가 수천억 원을 출자해 이 지분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정부로 바뀌게 되는 셈인데 철도 노조는 부당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유독 SR한테만 그런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출자를 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SR이 부채 비율이 2000% 이상 되면 철도 사업 면허 조건을 위반하게 되니까 이를 이제 낮추기 위해서 저희는 특혜성 정부의 출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속철도 시장에서 코레일과 SR의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가 SR 지분을 사들여 철도 쪼개기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SR 부당 특혜 중단과 장기적으로는 SRT와 KTX를 통합 운영하는 안을 관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오는 15일 서울역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노정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시장 내 정의 실현과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노사 모두 파괴적 행동과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노동 약자를 위해 노사 모두 기득권 추구에서 벗어나 상생과 연대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건설 현장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법 집행에 나선 것은 건설 노조가 폭력과 위협, 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미조직 취약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분쟁도 해결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제품 안전 분쟁 해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사들은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해 합의안을 권고하고 리콜 제품 등 안전에 해가 되는 물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감시와 차단 활동도 강화해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에너지 절약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조명을 LED로 바꾸고 화면의 조도를 평소보다 조금 낮춰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 등을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연구개발센터입니다. 지구를 지켜라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모니터 밝기를 70에서 80%로 조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땐 멀티탭 전원을 끄고 있습니다. 화면도 자리를 비울 때는 10분 이내가 되면 10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꺼지는 그런 거라든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들을 줄이는 거가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9주 동안 이른바 에너지 다이어트 행사를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나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경품을 줬는데 모두 6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으로도 에너지 절감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번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일반 조명기기를 효율 높은 LED로 교체하는 작업에 나선 백화점도 있습니다. 전기 사용을 줄여보자는 건데 사용하는 기기 양이 많다 보니 적지 않은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한국전력은 실내 조명을 80%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야외 체육시설 조명을 야간에는 끄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루 1kWh 줄이기라는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절약 행동 요령 알리기에도 나섰습니다. 민간에서도 에너지 절약 실천 및 고효율기기 사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기요금 부담도 줄이고 에너지 위기도 극복하도록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여름도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도 초여름 더위 속에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여전히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30도 안팎의 여름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9.2도, 부산은 20.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과 광주가 29도, 대구는 30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더위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외출을 조금 자제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수사의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은 일단 주춤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 컨설팅 업체 압수수색을 이어나가며 차질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 혐의에 관련된 세부 증거를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음 파일을 핵심 물증으로 거론하며 체포안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에게 윤관석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경쟁 캠프 쪽에서 의원들한테 뿌리니까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 그럼에도 두 의원의 체포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검찰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가 충분했는데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조차 열릴 수 없게 됐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두 의원의 신병 확보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지만 그럼에도 검찰은 의혹 전반의 규명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현역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29개 의원실에 동선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검찰은 또 윤 의원 주도로 살포된 9,400만 원 이외에도 송영길 전 대표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후원금이 부정하게 쓰인 정황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먹사연이 송 전 대표 경선 컨설팅 업체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A사 등 서너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의혹의 몸통인 송 전 대표 소환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거듭 주장하며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선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며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도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며 자신의 결백함을 분명히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도덕상실증이 구제불능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이른바 송이연대 돈봉투 카르텔이 벌인 조직적 범죄 은닉 행위에 대해 국민께서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 속에 국회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를 옮긴 김남국 의원이 어제 처음으로 교육위 회의에 나왔습니다. 여야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김 의원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윤리위 제소대에 가지고 있으면은 반성해야지. 지금 상임위에 교육이 어떻게 오노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님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뭘? 의원님 동료 의원이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어야지. 좀 창피스러워 하세요. 창피스러워. 창피스러워요.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어요? 민주당이. 그러는 비당을 왜 자르시냐고. 예? 그러는 비당을 왜 자르시냐고. 예? 최소한 김남국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당의 대표님 아들은 코인회사 임원이시라며.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앉으세요 그냥. 앉으세요. 하시라고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오선식이나 돼가지고. 어허이 참. 진짜. 초선이 그렇게 양심이 없어가 되겠어요? 초선 양심 따져요. 지역구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네, 새로 보임된 김남국 의원입니다. 네, 법사위에 있다가 교육에 이제 처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실한 교육의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을 촉발했던 민주당목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과 관련해 현재 당 지도부를 비롯해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과 원내대표 출신은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영 원내대변인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원칙을 정했고 선수 나이, 전문성 등을 함께 고려해
상임위원장 후보를 정한 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위원장에 내정된 뒤에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당내 비판으로 선출이 보류되자 반발을 해온 정청래 최고위원도 새 기준을 수용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수진 최고위원의 과거 의원실 인턴 비서관을 부당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가 접수됐지만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조 최고위원 사안은 경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하는 중이라 아직 사실관계 확정이 안 돼 규정상 윤리위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최고위원은 인턴 비서관의 사직원을 대필로 작성해 부당해고했다는 의혹 등으로 윤리위에 제소됐고 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특정 단체가 표시된 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적발해서 버스업체 운행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특히 붉은색 조끼 등을 적발 대상으로 삼겠다고 명시했는데 민주노총 버스노조는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몰아온 이동희 씨.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것, 민주노총 조합원 조끼를 입는 겁니다.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운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운행하는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어떤 당당하고 자부심, 그런 것들이 좀 가슴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20년 넘게 이어져온 이 씨의 업무 복장이 곧 제재에 부딪힐 수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버스 회사가 지급하는 근무복 말고 다른 옷을 착용할 경우 운행 실태 점검에서 친절도를 평가하는 데 반영하겠다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조끼가 필요하면 입을 수 있다면서도 특정 단체가 표시된 조끼는 금지된다고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특히 붉은색은 적발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정규 근무복에 다른 조끼를 겹쳐 입어도 괜찮은데 특정 단체, 특정 색깔의 조끼만큼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가 사실상 붉은색으로 상징되는 민주노총을 겨냥하는 거라며 반발합니다. 버스 업체의 성과금을 좌우하는 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빌미로 노조를 옥죄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붉은색과 특정 단체명이 박혀있는 조끼를 단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탄압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조치가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조 조끼 착용이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데도 규제한다면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겁니다. 업무를 저해할지도 좀 불명확한 상황이라서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거고 서울시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용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 노동 행위로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처벌에 있어서는 방조하거나 교사한 경우도 서울시는 정규 근무복 착용 여부는 지난 2007년부터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며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근무복의 기준을 명확히 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두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점검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건설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20일간 77개 건설 현장을 점검했으며 전체의 42.8%에 해당하는 33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건설업체 42곳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새벽 30대 운전자가 서울 강남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서울에서 대낮에 술에 취해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2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택시 뒤편이 부서졌고 또 다른 택시도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승용차 엔진룸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빨간 불길입니다. 불났다. 어떡해?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서울 강남역 근처 대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2시쯤. 경찰이 측정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수준이었습니다. 밖에서 천둥이 친 줄 알고 창문을 봤는데 검은색 차에서 운전자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나오고 있었고요. 이 사고로 30대 남성은 목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남성 2명이 주차된 차량에 다가오더니 보닛을 주먹으로 마구 내려치고 발로 사이드미러를 걷어찹니다. 차 안에 열쇠가 있는 걸 보고는 주차장 입구 울타리를 향해 돌진해 차량을 훔쳐 달아납니다. 지난 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힌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다른 20대의 신원도 특정해 조만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중부 내륙 고속도로 현풍분기점 근처에선 승용차가 옆 차로의 25톤 트레일러와 부딪히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화물차와 발생한 사고로 파악 중에 있고요. 이 사고로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10톤짜리 기계장치가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한때 한 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서울 창신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과열된 기름에 음식을 조리하다가 주방 흐드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86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2차 재단 이후 최장수 총리를 지내며 명함의 양극단으로 간 그의 일대기를 조용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건설 회사를 창업해본 막대한 돈으로 미디어 재벌이 됐고 명문 프로축구단인 AC 밀란을 인수해 여러 차례 유럽 챔피언 자리에 올려놓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자수성가 이미지와 축구 구단주로서의 인기 그리고 미디어의 도움으로 창당 몇 달 만에 총리 자리에 올라 독특한 카리스마를 뽐냈습니다. Di avere rispetto di tutti, questa è una grandissima cosa. Un grande democratico, per la generoso. 9년 동안의 총리 시절 내내 밝은 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경제를 망치고 비정규직을 늘렸다는 비판과 함께 망언이 늘 말썽이었습니다. 연상과 결혼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예쁜 엄마와 사는 잘생긴 청년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는 흑인 비하 언사로 국제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Obama ha tutto per poter andare d'accordo con lui, perché è giovane, è bello e anche abbronzato e quindi penso che si possa sviluppare una buona collaborazione. 미성년자들과 문란한 파티를 벌였다는 추문에다 여성 모델을 장관으로 앉혀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Ci sono in giro un mare di belle figliuole e di imprenditori solidi e io non sono un santo, lo avete capito tutti. Speriamo che lo capiscano anche quelli di Repubblica. Bene. 국가 부도 위기와 탈세 혐의로 정계를 떠난 뒤에도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난해 첫 여성 총리를 만들어내는 등 말년까지 화제의 중심이었던 베를루스코니. 사랑과 비난을 동시에 받던 정치 거인은 세월의 무게를 비껴가지 못하고 향년 86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국의 전 현직 총리가 만나 격한 설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리시 수넥 총리는 현지 시각 12일 런던에서 열린 테크 컨퍼런스에서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자기 수여와 관련해 자신에게 관례를 어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존슨 전 총리는 헛소리한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반발했고 심사 결과를 갱신해달라고 요청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5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성인 1,2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3%로 지난달보다 3%포인트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 1월 33%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 등에 힘입어 지난달 46%까지 넉 달 연속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CNN에 출연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문건은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었다며 이를 반출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이 늦춰지길 바라지만 법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며 이번 기소로 트럼프의 정치 경력이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밤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경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총격 사건이 관련자들 사이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추가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 결혼식 파티에 참석했던 하객들을 태우고 숙소로 이동하던 버스가 굴러떨어지면서 10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호주 ABC 방송 등은 현지 시간 어제 오후 시드니에서 북서쪽 뉴사스웨일즈 헌터밸리 지역의 한 로터리에서 전세버스 한 대가 도로 아래로 굴러떨어져 뒤집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당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지만 사고의 원인이 됐는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 운전기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올여름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처음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침수 위험이 있는 일반 도로는 사전 통제합니다. 유사시 시민 대응과 협조가 중요한데 차유정 기자가 행동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침수 예경보제. 시간당 55mm가 넘는 비가 내리면 서울시가 발령합니다. 침수 예보를 발령합니다. 해당 자치구는 수차를 강화하고 각 소속 부서 및 관련 기관에 발령 사항을 즉시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자치구가 판단해서 침수 경보를 내립니다. 경보는 재난 문자를 통해 시민에게 전해질 텐데 지하 역사, 상가나 지하 주차장 등 지하에 있는 시민들 대처가 중요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지상으로 이동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 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탈출에 실패하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침수가 예상되면 튜브 등 물에 뜰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해 구조를 기다립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침수 위험 시 일반 도로에 대한 사전 통제가 처음 이뤄집니다. 지난해 피해가 컸던 강남역과 이수역, 대치역이 대상으로 통제되면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에선 타이어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 담배꽁초나 낙엽이 모여 제기능을 못하는 빗물바지 관리 청소는 수시로 해둬야 합니다. 실제 강남역에 가보니까 일주일만 돼도 비닐바지 담배꽁초가 다 쌓이는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시민 신고제 운영, 그다음에 적극적인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침수 방지 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 주택의 절반 이상이 아직 물막 이판 등의 설치가 안 된 만큼 시는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서울의 침수 방지 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 주택의 절반 이상이 아직 시설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풍수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 조사 결과 침수 방지 시설이 필요한 반지하 주택은 15,000여 곳에 달하는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설 설치가 완료된 가구는 6,310가구로 40%에 그쳤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서울 곳곳 주요 명소가 팀을 상징하는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남산 서울타워와 세비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서울시청 본관 등 서울 시내 주요 명소에서는 보라색 조명이 켜지고 미디어 파사드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이번 조명 장식은 6월 13일인 방탄소년단의 데뷔 날짜를 기념해 매년 팬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인 BTS 페스타 행사의 하나로 서울시와 소속사 하이브가 함께 기획했습니다. 유니버설 발레단 수성무용수 강미선이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분화드 라당스 최우수 무용수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 1991년 국제무용협회 러시아 본부가 만든 분화드 라당스는 매년 세계 정상급 발레단의 작품을 심사해 최고의 남녀 무용수, 안무가, 작곡가 등을 선정합니다.
이번 시상식은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전이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 대전은 19.1도, 광주는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26도를 보이겠고요. 대전과 광주가 29도, 대구는 30도, 울산과 부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더위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